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의 이정상 관장입니다. 이렇게 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현재까지 브라질 9년, 파라과이 3년, 지금 아르헨티나에 온 지가 한 8개월째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남미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게 되게 유사한 점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또 브라질이라든가 뭐 파라과이와는 또 다른 측면이 좀 강한 뭐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릴 거는 일단 코트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르헨티나의 무역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아르헨티나 협력 유망 분야, 그 다음에 주요 산업 변화 추세랑 사업 성공 사례 리뷰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미나 요청을 받았을 때 여기 한인 상공인 연합회 소속 회원분들, 이제 한인 동포사회의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뭘 정확히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나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트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코트라가 올해가 이제 한 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인 거와 같이 공교롭게도 올해가 코트라가 창립된 지 딱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 저희 코트라가 설립이 됐고, 이제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고, 80년대 많이 이제 해외 진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이제 한국 무역 발전의 기반이 이제 다져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990년대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도 1997년 말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 기능을 부여받아서 투자 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수입을 포함한 이제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 규모가 저희가 이제 한 10위권에 이제 다다르는 뭐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무역 투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뭐 마케팅 활동이나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활동 외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유치 활동,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 구축하는 걸 지원해 드리는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조직망인데 저희가 전 세계에 10개 지역본부에 84개국 129개의 해외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가 있는 중남미에는 총 12개, 저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을 포함해서 1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아르헨티나 교역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를 좀 옮겨서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하고 무역 수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6년간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수출은 한 뭐 많을 때는 8.3억 불 정도 했다가 좀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뭐 한 3, 4억 불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한 약 4억 불 정도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로부터 한국이 수입하는 액수는 뭐 6억 불부터 시작해서 한 9억 불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작년에 뭐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서 18억 불이 넘었고, 올해도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통계를 보면 약 15억 불로 상당히 이제 수입량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무역 수지를 보면 2019년 이래로 한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품목을 좀 보시면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주요 수출하는 품목들 작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품목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합성 수지 1위, 그다음에 한 4,900만 불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한 4,700만 불, 그다음에 아연도 강판 한 2,600만 불, 의약품, 뭐 운반 하역 기계, 석유화학 제품, 강판, 중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보시면 뭐 작년하고 또 비슷하고 뭐 새로운 품목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경유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1월 8월까지 한 4,600만 불,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또 케미컬 합성 수지, 그다음에 윤활유, 건설 중장비, 또 이제 아연도 강판이라든가 화학 원료, 의약품 등이 이제 한국에서 주로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 2021년도 걸 보시면 이제 1위가 사료였고요. 사료가 거의 1억 3천만 불 정도로 가장 많은, 거의 뭐 한 전체 수입량의 거의 한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유지, 그다음에 뭐 방요, 그다음에 새우라든가 오징어, 이제 해산물, 뭐 그다음에 나프타, 기타 어류, 뭐 이런 것들이 2021년 주요 수입 품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월에서 8월까지 수입 품목을 보면 또 이것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사료가 올해도 1월에서 8월까지 보면 거의 1억 불 정도의 수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류라든가 식물성 유지, 정밀화학, 새우, 의약품, 어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은 주로 이제 공업 국가, 제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산품 제조 관련된 뭐 기계, 장비, 부품들을 주로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르헨티나가 원래 이제 농축산업이라든가 광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하는 품목들이 그 관련된 뭐 그런 농축산물, 뭐 수산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광물하고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아르헨티나 협력 유망 분야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살타주에서 포스코가 지금 여기 수산화 리튬 개발을 위해서 생산 프로젝트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뭐 살데오로라는 프로젝트인데 포스코홀딩스가 살타주의 옴브레 무에르토에서 지금 수산화 리튬을 연간 25,000톤 정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000톤은 전기차용으로 보면 한 60만 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여기 매정 추장량은 1,350만 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인프라 투자하고 운전 자금을 포함해서 한 8.3억 불이 되고, 이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여기를 계속 확대 투자를 이제 증액을 시켜서 한 40억 불 정도까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은 올해 3월 23일 날 리튬 공장 착공식이 진행됐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생산 시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중에 완공돼서 이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뭐 셰일 가스가 전 세계 2위 매장량, 그다음에 리튬이 전 세계 3위고, 그다음에 셰일 오일도 전 세계 매장량 4위고 해서 광물 그 외에도 뭐 뭐 동이라든가 되게 광물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광물 자원 개발이 이제 유망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또 찾아봤는데, 식량 자원 개발, 한국도 이제 워낙 이제 농지나 이런 게 줄어들고 제조업이 발달하고 또 산이 워낙 많은 뭐 지형적인 특성도 있어서 식량 자원을 수입에 뭐 상당량을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식량 자원 개발을 위한 어떤 협력 가능성이 큰 나라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 A사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재 그 뽀로또라고 그러죠. 강낭콩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수입하는 것을 벗어나서 계약 재배를 또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한국 회사가 원래 중국산 수수하고 기장 종자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계약 재배로 이제 한국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공급이 막혀 버리기 되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를 대체 공급처로 해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이제 수수 기장을 좀 계약 재배로 많이 가져가는 방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자원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소도 많이 키우고 농축산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축산업 관련 기술 제품들이 협력 유망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한국 기업 엔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르헨티나 파트너 디사하고 함께 지금 친환경 비료 생산을 위해서 지금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면 도축 혈액, 그러니까 소를 잡고 나면 이제 혈액이 피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또 일정 부분 정화를 해서 또 버려야 되고요. 근데 불법으로 뭐 버려서 환경 오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 도축 혈액을 활용해서 친환경 비료하고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필리핀의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해가지고 현지 제품 생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아르헨티나 시장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인근에 뭐 브라질이나 우루과이도 똑같이 이제 소를 많이 키우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가공을 많이 하는 프리고리피코가 많기 때문에 거기랑 해가지고 이 시장, 중남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는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제품 등이 좀 그런 분야에서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기술 기반 창업 분야인데, 요것도 하나의 사례인데, 한국 기업 C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파트너는 A. 이 분야는 물류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이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인데, 이 회사가 양사 간에 이제 기술 교류하고 제3국 진출을 위해서 이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 기업이 상호 기술 교류를 하는 동시에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제3국 시장을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하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IT 기반 플랫폼 서비스 분야 최초 협력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3국 시장을 공동 개척해서 잘 진행이 되면 같이 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상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그런 업종에 새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진출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비즈니스 유망 분야를 제가 그냥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분이 이런 거를 많이 저한테도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그게 브라질이 됐건 파라과이 됐건 아르헨티나가 됐건 뭐 무슨 사업을 여기서 하면 돈을 벌고 좀 잘 될까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저한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인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분야가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그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협회에서 나온 조사 자료인데 5,204개 수출 품목 중에 중국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1,79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34.5%거든요. 근데 한국은 77개, 일본이 딱 2배인 154개. 근데 한국도 10위입니다. 10위. 워낙 중국이 이제 숫자가 많고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지 한국도 10위권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1위 가지고 있는 품목이.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 제품이 뭐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 이제 옛날에는 품질도 안 좋았는데 이제 뭐 품질 기술 경쟁력까지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찾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한국 제품들은 사실은 되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거든요. 이제 중국하고 이제 선진국 제품 사이에 중간에 껴서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제품으로 어떤 승부를 보기는 쉽지가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부가가치가 많은 영역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워낙 IT나 뭐 4차 산업혁명 이게 많이 나오는데, 전자상거래가 워낙 활성화돼 있고, 여기도 아르헨티나 좀 와서 메르카도 리브레를 가입을 못 해가지고 제가 DNI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기 메르카도 리브레를 사용하지 못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어렵게 가입을 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전자상거래 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도 점점 심화되고 해서 일반적 재래적인 사업으로는 사업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졌고,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기술 기반 혹은 뭐 여기 보안 경비 솔루션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유지, 뭐 렌탈 서비스라든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어떤 사업 서비스가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뭐 기후 변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탄소 중립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향후 미래와 기후 변화를 대비한 비즈니스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도 이제 포텐셜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아르헨티나도 지금 뭐 목축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식량, 곡물, 소고기들이 많이 나지만 이런 식량 자원을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저도 이제 식량 유통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두라든가 뭐 이런 거를 수출하는 건 좋은데 부가가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더 한 차례 뭐 프로세싱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서 돈을 더 받고 이렇게 수출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 현지에서 이제 뭐 농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식량 자원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환경 오염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이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뭐 제습기도 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은 과거에 거의 쓰지도 않는 건데 요새는 가전 필수품입니다. 한국은 워낙 황사도 있고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된 제품도 향후에 유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뭐 그런 어떤 차별화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기 톰스 슈즈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신발, 되게 편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한 켤레를 구입하면 한 켤레를 제3세계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마케팅을 하는 데인데, 이게 창업자가 아르헨티나에 와서 맨발로 다니는 어떤 애들을 보고, 아, 저런 애들을 참 가엾다, 저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창업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한국에서 되게 성공한 이제 마켓컬리라는 새벽 배송, 샛별 배송하는 업체인데, 뭐 창업자가 맞벌이를 하면서 또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걸 자기 편하게 뭐 양질의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식재료를 내가 받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 내가 출근하기 전까지 받으면 좋다.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냐? 새벽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템이 이제 유망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 지식 서비스가 이제 지식에 기반해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 되게 복잡한데, 뭐 일례로 들면 뭐 유통 프랜차이즈 같은 거, 여기도 뭐 특히 외식업이 많죠. 여기 아르헨티나에도 뭐 외식업 프랜차이즈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가 단순히 뭐 외식 서비스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문방구 체인이라든가, 특히 한국은 요새 뭐 치안이 좋은 나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무인,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뭐 편의점도 무인 편의점, 문방구도 무인 뭐 문방구,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이 지금 뭐 워낙 그 뭐 K-팝을 비롯해서 뭐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뭐 이제 파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나 소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만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영상, 뭐 캐릭터 제품,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료는 뭐 아르헨티나도 병원들이 이렇게 의료 수준이 나쁜 편은 아니고 뭐 괜찮기는 한데, 한국에 비하면 되게, 특히 뭐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 한국은 원스톱으로 하루도 아니고 뭐 반나절이면 모든 신체 체계어 헤네라를 다 끝내고 끝나는데, 여기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모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뭐 한국과 유사하게나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뭐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뭐 아베샤네다나 뭐 온세나 요 지역에서 이제 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특히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감이 많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게는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히 해외나 또 물밑에서는 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간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건데,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5위까지는 엑스모빌, 애플, 페트로차이나, 로얄 더치셀, 중국 공상은행. 그러니까 보면 뭐 에너지 기업, 애플이 있긴 하지만 금융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에는 IT 성장기, 거의 애플, 알파벳은 구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이 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에 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사우디 아람코가 있기는 한데 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거의 뭐 IT 기반 산업으로 주도권이 한 10년 정도에 다 이제 이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 인터넷 기업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시면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구글, 4위 아마존, 5위 엔비디아, 그 밑에 뭐 페이스북이 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단 미국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이 상용화되고 이제 컨버전스라고 그러죠. 융복합 산업들이 많이 이제 태동하면서 뭐 IoT,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핀테크 이런 분야에서 점점 이제 생활 속에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씀드리면 이제 뭐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다고 하는데, 이제 1차 산업은 이제 증기기관으로 이제 도래가 했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전기동력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 제어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ICT 기술이 융합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생산 방식도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한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개념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제 지능화를 시킨 어떤 사례인데, 생산량을 8배 올리고 생산 부품 수를, 그러니까 캐파를 5배 올리고, 근데 불량률을 뭐 100만 개당 12개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4차 혁명이 어떤 생산성, 뭐 이런 품질 보증 이런 거에서 그냥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뭐 여기도 전기 자동차를 일부 뭐 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많이 판매가 급증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되게 많이 지금 올랐고요. 사실은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는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14년 6월에 전기차 특허 기술 200여 건을 그냥 오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제한된 이 생산을 해봐야 시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예 기술을 오픈을 해서 시장의 파이를 그냥 키워야 되겠다. 그런 전략으로 이제 기술을 오픈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20만 대 판매됐던 게 17년도에 112만 대, 그다음에 작년 수치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한 320만 대 정도 판매가 됐고요. 2020년에. 작년에는 그거의 더블이죠. 이제 666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 탑 20 전기자동차 메이커 중 8개가 이제 중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666만 대 중에 반은 중국에서 판매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테슬라가 한 100만 대, 작년에 1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한 7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 비아드가 60만 대, 그 다음에 미국 GM 그룹이 한 50만 대, 그 다음에 5위가 현대기아입니다. 현대기아가 한 35만 대 작년에 전기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아시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3만 개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19,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11,000개 정도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기업들은 이제 점점 시간의 문제지 도태되거나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 상용화되는 게 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기술적인 어떤 해결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자율주행 기준이 완전 자율주행 5단계라고 하는데 전 단계인 4단계 고급 자율주행에 도달을 했고,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한 10년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자체가 이거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이라든가 IT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부품이고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ICT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모빌아이 같은 이제 ICT 기업들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하고 어떤 협업이라든가 경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개발을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트럭 같은 경우는 이게 웨이모비아는 이거 알파벳에서 지금 구글입니다. 그 알파벳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워낙 큰 대륙 국가고 물류가 이제 물론 철도도 많이 이용하지만 트러킹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 물류 운송이 가능해지면 물류비도 혁신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운전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워낙 활성화되면 좀 쉴 새 없이 물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상용화가 되면 물류 유통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전망이 되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운송 중에 이 안에서 자동화 기기로 제품을 만들어서 도착해서 바로 딜리버리를 한다.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산업도 되게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가 되게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 아르헨티나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입 규제라든가 이런 장벽이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요새 국가 간 경계라든가 온 오프라인 제조 유통 물류 칸막이가 붕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원래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미국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랑 디지털 콘텐츠 유통,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주요 이제 사업 분야가 3군데고, 매년 20%씩 성장하면서 미국 인터넷 유통 시장의 41%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소비 패턴이 다 이제 다양화가 되면서 해외 직구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오토 채널 뭐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뭐 단순하게 하나의 채널에서 판매를 하다가 다양하게 뭐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뭐 SNS도 하고 하는 멀티 채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서로 보완하고 소비자들한테 그냥 동일한 어떤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뭐 옴니 채널이라고 한다는데 요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는 자동 물류 센터입니다. 이게 로봇들이 자동으로 물류를 바둑판처럼 이제 생겨가지고 자동으로 사람 없이 물류 운송 다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올해 안에 시작할 드론 배송 프라임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인데 이게 이미 구글도 드론 배송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월마트도 드론 배송을 올해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3km 이내의 어떤 제품, 1시간 이내에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작을 할 텐데, 나중에 이게 좀 더 뭔가 좀 기술이 좀 더 개발되고 하면 이제 좀 더 아주 간단한 제품이 아니라 좀 더 무겁고 좀 뭐 많은 양의 제품도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조만간.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 부분인데, 저 핀테크 뭐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여기도 뭐 이제 뭐 한국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고 뭐 토스페이도 있는데, 여기는 뭐 메르카도 빠고라고 또 여기 편하게 또 쓸 수 있는 뭐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알리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원형 핀테크라고 하면 크라우드 펀딩인데, 요거는 이제 킥스타터라고 미국의 가장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이런 제품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서 펀딩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라서 여기에 어떤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올리면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 걸 보고, 아,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리워드가 있습니다. 리워드가 뭐 어떤 다양한 형태의 리워드가 있는데 그걸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단순히 뭐 어떤 제품을 어떤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콘텐츠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겠다든가 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여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업 자금이 초기 창업, 특히 초기 창업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뭐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뭐 문제를 초기 개발 자금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핀테크라고 해서 P2P 금융이 또 요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 금융인데, 이거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개인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간에 거의 직거래하듯이 금융거래를 하는 걸 도와주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트랜스퍼와이즈에서 이름을 와이즈로 바꿨는데, 이거는 저기 해외 송금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그 환율을 현재 리얼타임의 환율을 적용해서 일반적인 제도 금융권에서 어떤 받는 커미션보다 훨씬 적은 커미션을 받고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 핀테크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산업인데, 화석 연료가 뭐 기후 변화도 그렇고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폐기물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어떤 발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규모도 16년 152기가와트에서 20년 280기가, 그 다음에 투자 규모도 16년 2,416억 불에서 2020년 3,590억 불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한국은 뭐 조선이나 반도체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어차피 태양광도 이제 여기 패널들이 다 반도체 웨이퍼랑 비슷한 거고, 이제 뭐 조선 이 풍력 발전도 사실은 뭐 이 너셀하고 이 블레이드랑 뭐 요 기둥 빼고는 저희 기존 뭐 중공업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분야라서 한국에게도 좀 기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의 뭐 한화 큐셀이나 이런 데가 뭐 태양광 발전 거의 전 세계 1위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사업 성공 사례 리뷰인데,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로 좀 골라봤고요. 어떤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해보셔야 되겠다고 할 때, 어떤 점을 좀, 어떤 부분을 좀 내가 참고로 혹은 거기서 좀 임플리케이션을 좀 얻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업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뭐 저도 제가 직접 사업을 안 해봤지만 주변에서 보고 겪고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이 뭐 잘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영속성을 가지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사업 환경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전, 챌린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뭐 3M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원래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게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붙였다가 띄었다가 또 붙이니까 또 잘 붙고, 띄니까 또 잘 떨어지고, 또 붙이니까 또 잘 붙고, 그렇게 해서 이제 3M의 이제 포스트잇이 이제 탄생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인데, 카카오도 뭐 지금처럼 뭐 나오자마자 성공했던 거는 아니고, 06년도에 이제 초기 뭐 아이윌랩이라고 설립했다가 이제 아이폰이 2009년도에 출시되면서 이제 성장 기회를 맞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실패를 거쳤고,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제 한국의 뭐 국민 모바일 플랫폼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오토 플랫폼으로 오토 사업을 다양하게 했었는데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뒀다는 평가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내세운 게 카카오는 AI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천명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카카오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카카오 이성우 대표가 하는 말은, 일단 실패에서 배운 것은 사용자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어떤 서비스나 이건 유저 프렌들리한 걸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은 모두 문제에서 시작된다. 모두 문제 외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미로라고 가습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습기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물통이 있어서 위생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유식 가습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띄워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완전 세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국 작년에 280억 매출에서 한국 판매 1위였는데, 요걸 개발하게 된 계기는 창업자가 3명입니다. 경영하고 개발하고 마케팅을 각 나눠서 3명이 이제 창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딸이 천식이 있어서 딸을 위해 사용하는 중에 세척이 너무 어렵다, 가습기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개발해 보자고 해서 이제 미로라는 가습기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지금은 가습기뿐만 아니라 뭐 선풍기 혹은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것처럼 생활 가전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록, 옛날에 스퀘어라고 했던 회사인데 사명을 블록으로 바꿨습니다. 창업자가 잭 도시라고 저기 트위터 창업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면 이제 포스기라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포스기가 필요 없이 네모랗게 생긴 요거 그래서 스퀘어라고 불렀던 건데, 요거를 휴대폰에 연결하면 바로 결제를 신용카드로 포스기 없이도 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회사고요. 그래서 이것도 창업을 한 거는 왜 이렇게 귀찮게 뭐 누가 기다려야 되고 신용카드 꺼내야 되고 승인받고 영수증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간편하고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제플 슈츠라는 어떤 사례입니다. 호주 멜버른에 소재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이 가게는 좀 특이한 게 건물 7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은 보통 그냥 도로면에 목이 좋아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1층이나 아니면 2층 정도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7층에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단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게, 이렇게
제플이라는 게 뭐 호주에서는 샌드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츠는 이제 패러슈트의 슈츠에서 낙하산처럼 샌드위치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1층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시간을 딱 정하면 시간에 맞춰서 그 식당이 있는 건물 앞에 X 표시를 해 놓았어요. 거기 딱 대기하고 있으면 7층에서 이렇게 낙하산 달아서 내려주면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늘에서 뭐 햄버거가 뭐 쏟아져 내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로 되게 회자가 많이 됐던 어떤 창업 사례인데, 근데 여기가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2019년쯤인가 아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을 아이디어나 어떤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어떤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시사점을 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제 돈을 버는 거 외에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 공익성, 어떤 사회적 약자에게 좀 보탬이 되는 방안하고 사업성을 같이 가져가는 어떤 모델들도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딜라이트 보청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 보통 보청기가 한국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던 보청기를 이제 시중가 대비 한 70% 저렴하게 정부 지원금이 물론 들어가긴 하는데 34만 원에 이제 출시를 되게 해서 한국인에 맞추고 설계 혁신을 통해서 이제 저가 생산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좀 경제적인 부담 좀 덜고 이제 보청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창업 1년 만에 대원제약이라는데 이제 엑시스를 해서 40억 원에 매각하고 이제 나오셨고, 그다음에 요거 닷은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설립된 업체인데 미국에서 뭐 공부를 하셨기는 했는데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나 뭐 전혀 이공계랑 관계가 없는 분인데 이런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시계 워치를 개발해서 이제 성공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IT 특히 창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뭐 자본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 중요한데 이제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어떤 기기 개발 뭐 이런 걸 몰라도 IT 창업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예전에 비디오 렌탈 뭐 하던 시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스트리밍해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운로드 없이 보고 싶은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고, 듣고 싶은 음악 스포티파이에서 듣고, 이런 서비스 가입자가 뭐 2021년 넷플릭스가 뭐 2억 2천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도 작년에 뭐 유료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서 시장을 많이 이제 키워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안경 사례인데, 이게 작년에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됐던 와비파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한때는 구글과 애플을 누르고 미 혁신기업 1위로 꼽힌 안경 판매 회사고요. 그 다음에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을 안 거치는 겁니다.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치지 않고 제조자가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이제 사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미국 뭐 한국도 안경이 비쌌다가 뭐 경쟁이 심화되면서 안경값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은 안경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뭐 한 200불 이상 된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거의 100불 이내로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매출이 5억 4천만 불 정도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입을 해서 착용희망 안경 최대 5종류를 선택하면 이렇게 5개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집으로 배송을 해주면 집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며칠간 써보고 이제 반송을 시키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자기 착용한 자신의 모습도 이제 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5개 중에 뭐 안경을 하나를 선택하고 모델을 선택하고 시력하고 눈 사이 거리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2주 뒤에 맞춤형 제작 안경을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경이 너무
너무 비싸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왜 굳이 또 안경점에 가서 시력도 다 측정해야 되고 너무 불편한데 이걸 좀 더 편하게 저렴하게 할 수 없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편익 증대가 가능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성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CT 기술, 워낙 아까 4차 산업혁명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장난감도 옛날에 저희가 뭐 그냥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잖아요. 요새는 전자기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장난감들도 애들 가지고 노는 것도 다 거기 뭐 컴퓨터 뭐 저기 칩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들도 보면 이건 솔티드라는 회사 제품인데 신발에다가 이제 IoT 기능을 접합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신발을 만들어서 이제 IOPC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2017년 미국의 그 가전전시회 가장 유명한 CES에 뭐 혁신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요 신발 밑에 밑창에다가 압력 가속도 센서를 부착해서 사용자 밸런스와 무게중심 이동, 양발 지지력 등을 측정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거 칠 때도 자세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모니터링해서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신 분이 과거에 계셨습니다. 우리 김우중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즈니스도 상당히 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국 기업 사례, 미국 기업 사례입니다. 이거는 로게아라는 한국의 2011년 창업한 농업회사법인인데 꼬마 감자 재배하고 유통하는 회사로 작년에 매출 167억 원을 달성을 했고 15년도에 뭐 창업 콘테스트에서 뭐 우승도 했던 벤처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 단순히 이제 감자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농산물 뭐 천연물 원료 데이터의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하는 뭐 플랫폼 컴퍼니가 되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변화를 겪고 있고 요거는 엑소라는 미국 식용 곤충 스타트업입니다. 엑소가 뭐 아이돌 그룹 엑소도 있는데 미국에는 또 이런 식용 곤충 스타트업 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귀뚜라미 가루를 이용한 프로틴 바를 생산하는 데고요. 그래서 식품업계 미래 분리칩으로 곤충이 부각되고 있어요. 미국은 25개 이상의 곤충 스타트업이 창업을 했고 이게 왜 곤충이 그러냐면 단백질 같은 경우 함량이 일반 소고기보다 이런 곤충 귀뚜라미 같은 게 3배 이상 단백질 함량이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곤충 산업 전대력과 가치가 뭐 19년도 8.8억 불에서 24년 22억 불로 되게 이것도 급성장하는 산업인데 문제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인 거죠. 이제 곤충을 주로 단백질, 프로틴 이런 걸 만드는 거는 귀뚜라미 아니면 밀웜 아니면 메뚜기 보통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저런 곤충을 어떻게 먹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엑소는 그래서 일반 대중을 타겟팅을 한 건 아니고 헬스, 몸 관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인공 뭐 케미컬 들어가 있는 어떤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내추럴한 거니까 그런 데를 좀 타겟팅을 하고 또 맛을 좀 다양한 맛을 플레이버를 낼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제품도 출시하고 해서 시장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코트라 관장님한테 이렇게 뭐 여쭤볼 거 있거나 뭐 물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준비는 돼 있으시니까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은 뭐 저는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리튬 얘기를 하셨는데 리튬만 캐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캐가지고 배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사실 뭐 그것도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아르헨티나 정부도 여기서 이제 리튬 뭐 수산화 리튬이든 탄산 리튬이든 여기서 이제 제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산업 자체가 단순히 리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제 들어가게 만들려면 거기에는 고도의 기술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도 그런 어떤 관련된 산업 연구 기술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페루가 볼리비아하고 이제 협약도 얼마 전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에 가져가서 그걸 이제 다른 어떤 배터리 전문 제조 기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거쳐서 또 일부 좀 가공을 일정 부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금 살타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본부가 있나요? 포스코는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사 중에는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무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산화 리튬 생산 개발을 하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이죠. 법인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사무실이 없고 살타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더 여쭤볼 거 있으신지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관장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